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여러 문화권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중원 역사문화권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제가 말씀드리게 돼서 이와 관련되어서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좀 확연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원 역사문화권이라는 것이 잘못 이해하면 우리하고 관계없는 거 아니냐. 한자 그대로 보통은 중원이라고 하면 중국 중원벌판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일 먼저 이 중원이란 명칭, 그리고 그것이 어디를 의미하는 것이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중원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해왔었고 지금에 와서는 이것이 어떤 의미로, 즉 여기서 말씀드리는 중원 역사문화권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게 됩니다. 이 중원은 가운데 중자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거죠. 이 중자가 말하자면 어떤 것의 가운데라는 뜻이 있고, 그 가운데라는 것은 뭐냐면 적중, 활을 쏠 때의 그 관역의 가운데를 의미하는 겁니다. 원자는 벌판 원자죠, 벌. 그러니까 평야, 그 다음에 평원, 이렇게, 그 다음에 구릉, 산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넓은 들판과 낮은 구릉이 잘 조화롭게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벌판입니다. 그리고 이 중원이란 것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더니 중원경, 그리고 최근까지도 중원군이 충주 주변의 시군을 나눠서 중원군이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또 합쳐져서 충주입니다. 그래서 중원하면 이게 충주 지역의 옛 이름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알 수 있는 이름이 돼버렸습니다. 삼국사기에 지금 충주 지역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중원경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중원경이 지금의 충주의 옛 이름인데 그보다 먼저 중원경이란 신라 때의 이름 이전에 고구려의 국원성을 신라가 거기를 평정하고 나서 진흥왕이 소경을 설치하고 문무왕 때에 성을 쌓았는데 그 성이 둘레가 2592보다 경도광 때에 고쳐서 중원경이라고 했는데 지금 충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따온 것이 중원이라는 이름이고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중원 역사문화권은 바로 이 충주, 지금의 충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좀 확대된 범위, 대체적으로는 지금의 행정구역으로는 충청북도와 경상북도, 강원도 일부, 경기도 남부 이런 지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에 표시된 대체적으로 관역의 그 가운데를 원으로 나타내는데 그 벌판이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지역을 범위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서 표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중원이란 이름이 이렇게 등장한 것은 삼국사기 지리지에 이렇게 표시된 것보다 더 앞선 것이 있는데 그 앞선 시대의 것, 즉 중원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전에는 분명히 국원입니다. 고구려의 국원성이었다는, 그리고 신라에서도 처음에 문무왕 때 성을 쌓을 때는 축국원성, 이래서 옛날의 완장성이다.
그것은 아마도 그 국원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때 이전에는 완장성은 그럼 언제 걸까? 국원이라는 이름은 고구려 국원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백제 때의 완장성이 고구려의 국원성으로, 그리고 신라에서 중원으로 이렇게 이름이 고쳐졌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즉 우리 역사 속에서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소경을 설치한 것이 진흥왕 18년인 557년에 이 국원을 소경으로 삼았다고 하는 그런 것이고, 그 소경으로 삼은 소경에는 어떤 일을 위해서 소경을 했는지, 이것은 경주에 사는 귀척 자제, 아주 귀족과 척족 세력이죠. 그 자제들과 육부 호빈, 신라의 서라벌에 6개의 그 부가 있는데 그 부의 아주 상층부의 사람들을 국원으로 옮겨서 채워 살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이름만 보더라도 그 성격이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신라에 의해서, 그것도 신라가 영토를 가장 넓게 팽창시킨 때가 진흥왕 때인데, 이 진흥왕 때에 소경을 설치했는데, 그 소경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냥 설치한 게 아니라 경주의 하나의 부도적인 성격, 경주에 넘쳐나는 귀족 자제들과 육보 호민들을 뽑아서 여기다 갖다 채워서 살게 했다, 이 소리입니다. 이것은 충주 지역이 처음부터 사민, 즉 옮길 사자인데 백성들을 옮겨 살게 해서 새로운 신도시를 만든 그런 지역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그 신도시가 되기 이전에는 뭐였을까? 고구려에서의 구원성, 백제의 미을성이나 완장성 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신라에 의해서 새로운 성을 쌓고 새로운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 왜 여기다가 이런 것을 하필 지금의 충주 지역에 왜 그랬을까?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충주 지역에 가면 아주 상징적인 것으로 이 충주 타평리 7층 석탑이 있습니다. 이것을 중앙탑이라고, 거기 가면 다 충주 사람들이 그 중앙탑이 어딥니까? 중앙탑이라고 하지, 타평리라는 마을 이름에다가 7층 석탑 이렇게 부르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학자들은 그렇게 불러야 됩니다만은 예로부터 중앙탑이라고 불러왔어요, 이것을. 처음 이 지역에 70년대 말 충주댐이 막히기 전에 이 중원문화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상에 남아있는 유적 유물을 조사하러 갔을 때 타평리 7층 석탑 어디 가야 돼요? 타평리는 저쪽이고 거기 뭔가 탑이 있는데 7층인지는 안 쉬어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중앙탑은 어디에 있어요? 이게 중앙탑인 거죠. 이게 중앙탑. 그러니까 중앙탑이 왜 중앙탑이에요? 하고 물어보면 저 북쪽에서 저 남쪽까지 가운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토의 중앙이라는 의미로 그쪽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럼 지금의 국토의 중심은 절대 아니죠. 통일신라 때에 평양에서 경주까지 아니면 평양까지는 다 못 갔더라도 대동강하고 어디에서 경주까지 선을 쫙 지도에다가 그어놓고 그 가운데다가 딱 찍으면 지금의 충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지리부도에 나오는 우리나라 지도를 가지고 여러 번 그어봤습니다. 저 회령 쪽에서 목포까지 직선으로 긋고, 신의주나 의주 쪽에서 저 포항 장기고시나 아니면 경주, 부산 이렇게 해서 직선을 긋고서 이 X자가 교차하는 데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충주나 청주 사이에서 이게
만납니다. 선이. 그렇다면 중앙탑이 맞긴 맞다. 아마 이것이 역사적으로는 삼국사기에 기록된 왕의 그 행차 기록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진흥왕 때 이미 왕이 낭성에 행차하고 거기서 그걸 기점으로 삼아서 이제 신주 지금의 한강유역을 다 차지하게 되는 그런 기록이 있고 특히 이제 그 고구려를 멸망시킨 문무왕이 668년 10월 25일 날 욕돌역을 출발해서 그 충주 쪽으로 오는데 그 국원경으로 오는데 그 당시에 국원경의 사신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광역시장이나 좀 되는 거지요. 그 용장이라는 사람이 사설연했습니다.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연회를 베풀어서 그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오는 문무왕 이하 그 장군 대신들을 다 이제 연회를 베풀어요. 그 연회를 베푸는 기사가 삼국사기 문무왕 본기에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뭘 했느냐? 춤을 추는데 그 춤이 가야의 춤을 추게 해서 그걸 구경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가야의 춤을 추던 그게 어딜까? 지리지에 보면 지금의 충주에 대해서 그 신중 동국 여지승남을 보면 인물조의 첫 번째로 기록된 것이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이 임강수 이렇게 나옵니다. 맡길 임자의 강수. 강수는 잘 알겠는데 그 임나가라 출신이라고 해서 임씨라고 성이 임씨인 줄 알고 임강수라고 써붙여서 강수가 충주에 기록이 돼 있고 우거라고 하는 와서 사는 사람 우거의 첫 번째 쓰여져 있는 인물이 우룩입니다. 우룩은 또 역시 가야 출신의 음악하는 사람이었죠. 우룩. 그렇다면 여기가 가야국이 아닌데 가야 사람이 신라 진흥왕이 가야 멸망시키고 나서 그쪽 사람들의 어떤 예술가든 강수는 대단한 유학자입니다. 삼국 통일전쟁 때에 당나라에서 보낸 외교문서를 제대로 읽고 해석할 사람이 없었는데 이 중원경 사량부 출신의 강수가 한번 보고 쭉 읽고 해석을 다 해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외교문서를 쓴 것이 지금 남아있죠. 이 강수가 출신이 임나가라 사람이라고 해놓고 중원경 사량부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중원경 사량부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강수가 살았을 때가 문무왕 때인데 문무왕 때에 이미 중원경이라고 했고 그 지방의 소경 밑에 행정구역이 사량부라는 부가 경주에나 있을 법한 사량부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주의 축소판인 부도를 충주 쪽에다가 설치했다. 아마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중원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역사적인 근거로서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원경이 나중에 중원부가 됐어요. 호족 시대. 여기는 보통 묘금도 유씨라고 하는 유비하는 삼국지에 나오는 묘금도 유씨라고 보통 이웃씨들이 본거장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중원부라고 하는 부가 설치가 됐었고 그 다음 고려 때는 중주 혹은 중원도 이렇게 사용해서 적어도 중원이라는 이름이 계속 사용됐어요. 조선시대도 중원이라는 것이 이제는 충주라고 고친 이후로는 충주라는 이름도 충자가 중심이죠. 중심. 그것은 지금 남아있는 사자빈신사지 석탑 명문에 고려국 중주라고 되어 있어요. 고려국 충주라고 안 쓰고 중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 이게 소위 월악산에 있는 사자빈신사지 석탑 밑에 기단
그 가운데에 있는 명문입니다. 근데 이 명문, 여기에 있는데, 그거에 여기에, 맨 오른쪽 첫 줄 있다가 고려국 중주 월악산, 월악산 이렇게 사자빈신사 동량 뭐 이렇게 해서 대대로 적국이 침입하지 않고 평화롭게 해달라 하는 내용의 이런 특이한 모양의 삽이 이게 충주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고려시대를 거쳐 계속해서 중원이란 이름이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이 지역을 지금도 이제 우리가 중원 역사문화권의 핵심 지역이 바로 여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리 말씀드릴 것은 이 중원이 이렇게 그 이름이나 성립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신라의 중원경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었지만 그것이 성립되는 배경, 이것은 바로 이전의 삼국시대 혹은 그 이전의 소위 마한이라고 하는 그 역사를 디디고서 성립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종합적이고 이것저것이 다 섞여 있는 곳입니다. 이전에 여러분들께서 보셨던 마한, 그리고 고구려 백제, 그리고 신라, 가야 하는 이 고대 한국의 여러 왕조들의 그런 문화가 여기에 와서 다 섞여버렸어요. 섞여서 성립된, 가운데 와서 그저 이것저것이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섞였을까 할 정도로, 그래서 그 지리적인 범위를, 중원 역사 문화권의 어떤 범위를 볼 것 같으면 그 핵심을 지금의 충주로 볼 경우에 서쪽으로는 쭉 내려와서 청주까지, 그리고 북쪽으로는 원주, 북원 소경이 있었기 때문에 청주는 서원 소경이 있었고, 이렇게 세 개의 소경 지역이 포괄되고 그것이 경주와 연결이 되는 길이 두 개가 아주 확실하게 중령과 조령입니다. 조령은 그 과거에는 계림령이라고 불렀던 역사적인 그 길이에요. 그럼 여기에 뭐가 가장 상징적인 것으로 있는가? 이러한 과거의 역사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삼국사기보다도 더 오래된 실체적인 기록, 그게 이 금성문인데, 우리가 잘 아는 저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단양에 있는 신라 적성미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이 중원 고구렵이에요. 충주에 있는 중원 고구렵입니다. 지금은 충주 고구렵이라고 다시 이름을 고쳐서, 옛날에 중원군에 있었다고 해서 중원이었는데 지금 충주 고구렵이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도 중원 고구렵이 하면 다 모르는 사람이 왜 거기가 다 중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두 개의 비석이 세워진 시기는 어떤 것이 앞서는 건지 모릅니다.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아요. 대개는 뭐 진흥왕대와 관련된 그러한 신라 적성비이고, 이 고구려권은 저거보다 앞서는지 뒤서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비가 상징하듯이 유일한, 즉 뭐가 유일한가 했더니 진흥왕의 비는 우리가 잘 아는 네 개의 순수비가 잘 알려져 있는데, 그 순수비들 가운데 확실히 진흥왕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충북에 유일하게 저 소백산맥 쪽에 가 있는 게 순수비가 아닌 비석이 있는 것이고, 고구려비는 한반도 안에는 저 비석 하나밖에는 아직까지 알려진 게 없지 않습니까? 한반도에 유일한 고구려의 비석이 있어요. 이게 바로 그 충주를 중심으로 한 남한강 상류에서 거기를 서로 넘나들면서 지배했던 그러한 유적이 됩니다. 그럼 이런 기록이라든지 혹은 비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것만 있느냐, 전쟁만 했느냐, 그건 아니지요. 전쟁을 하면서 거기서
인적인 교류가 일어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맞부딪히게 되고 교통로가 개설돼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또 무슨 전쟁을 치르려면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자가 조달되고 뭐 하는 그런 인간 활동이 계속됩니다. 그런 인간 활동의 그것도 가장 높은 단계의 활동을 하게 되지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을 기여시키는 이러한 작업, 그것과 관련되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두 개의 대표적인, 어느 나라 건지는 확실치 않지만 부처님을 새기는데, 저렇게 하나는 바위 절벽에다가, 바위가 잘생긴 바위도 아니고 아주 딱 이렇게 잘라나간 그런 바위도 아닌, 그냥 산도 높지도 않은 밋밋한 산, 그 핵골산이라고 하는 데에 있는 그 충주에 있는 것과 왼쪽에 있는 것은 청주 비중리에 있는 삼존불입니다. 깨져나갔지만은 이 좌측에 있는 것은 백제 건지 신라 건지 고구려 건지 잘 몰라요. 어디 삼국의 양식이 짬 해가지고 있는데, 이 분명히 맨 왼쪽에 있는 협지보살은 X자로 교체되는 이 무늬가 백제에서만 유행을 한 그러한 무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X자로. 오른쪽에 있는 것은 두광, 부처님 두상 옆으로 이렇게 광배의 그쪽에 부처가 5 부처님이 화불로 조각이 되어 있는, 그리고 저 모양은 여러 가지로 봐서 고구려의 불상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 그런 것. 충주에서 나오니까 형이 그렇게 고구려와 신라와의 어떤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것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물론 중요한 논문들이 요즘에 와서 좀 알려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서로 앉은 모습도 좀 다르고 해서 백제와 어떤 관계, 그 다음에 신라와 고구려와의 관계, 이 왼쪽에 있는 이 비중리 불상은 청주에 있기 때문에 보다 백제 금강유역에 있는 스타일이 됐고, 오른쪽은 한강 상류에 있는 스타일이 된 겁니다. 아까 왼쪽에 있는 청주 비중리 부처 그 안쪽에 있는 것을 아까 본 것이고, 바깥쪽에도 이렇게 또 부처가 있어요. 아주 나지막한 언덕도 아니고 밭 가운데 있는 그런 데에 저렇게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의 지역성을 잘 나타내 주는 그림, 그것이 충주 그리고 청주를 좌위로는 제천 쪽으로 해서 북원경 혹은 북원소경, 중원경, 그다음에 서원소경 하는 이 소백산맥 북쪽 지역에 있는 그 지역, 그것의 그래도 중심지가 충주가 되고, 충주는 한강유역을 대표하는, 그리고 청주는 금강유역. 청주는 금강의 본류도 지나가지만 금강의 최대 지류가 미호천인데, 이 미호천이 청주에 있어서 두 지역 간에, 삼국 간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급기야는 신라가 이 지역을 점령하면서 새로운 도시, 신도시를 건설한 지역 내에 분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성을 일단 상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 지역에 있는 그래도 고고학적인 유적이나 유물, 이것을 집약적으로 표시해 놓은 것을 인용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이렇게 충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 또 그보다 서남쪽에 청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 그리고 이제 소백산맥 남쪽에 상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 그리고 충주보다 조금 위에 이제 원주, 북원경이든 원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 이렇게 크게 보면 4개의 어떤 지역권이 있고, 이것들이 대개는
충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뭐 경기도와 충남 지역을 표시를 안 해서 그런 좀 이상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역시 그 문화권 내의 소문화권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러면 이 충주나 청주에 과연 이쪽 지금 이 광주나 나주나는 이쪽 지역과 혹은 전라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적어도 서력기원 시기에서부터 삼국이 서로 영토를 넓히려고 싸우던 그러한 5세기, 4세기 후반부터이지만은 하여튼 그 사이 2, 3세기를 중심으로 한 마한 시대의 유적이 있는가? 이것이 이제 또 기층 문화로서 중요한데 여기에 보이는 지도에 보이는 것은 이제 그러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전체적으로 보면 잘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는데요. 맨 왼쪽 문성리 유적, 그 다음에 신효리 유적, 그 다음에 충주에 아주 가까이 가서 금능동 유적입니다. 금능동.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저게 하천리 지역의 유적인데 이 가운데서 이제 제일 먼저 알려진 것이 맨 오른쪽에 있는 하천리 지역의 유적입니다. 이것은 처음 발견되고 했을 때는 초기 철기 시대 유적이다. 그래서 충주댐 수몰 지역으로 다 들어가 버려서 지금은 볼 수가 없는 유적이 됐고 이렇게 어디 집중적으로 배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걸 그냥 이것만 보면 교통로와 관련이 물길과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물길과는 바로 알려져 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것들이 하면은 문성리 유적의 지금 오른쪽에서 보는 이쪽 지역의 주구토왕묘와 관련되는 주구토왕묘. 그 다음에 신효리 유적에 있어서의 토기의 양상, 그리고 장태산 유적, 충주에 있는 충주에서 나온 그러한 금능동 유적. 그래서 대체적으로 마한의 시기에는 다른 데와 그래도 같은 유형의 토기라든지 혹은 철기 이런 것이 공반되는 그러한 시기의 것들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물론 이보다 더 앞선 것이 물론 있습니다만 최근에 그 청동기가 많이 출토된 상금대 바로 남쪽에 넓은 들판이 있는데 그 언저리에 아주 낮은 구릉지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호암동으로 범바우라는 마을인데 그 호암동 유적에서 한꺼번에 청동기 무덤에서 청동기가 많이 나타난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철기에서 이제 삼국시대로 진입된 시기 마한의 마지막 단계쯤 되는 것들이 있고 이것이 그대로 백제 것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이 말하면 백제의 한성시기 문화가 들어오면서 마한 것을 흡수해버린 그러한 지역으로 일단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주 지역에 있어서는 이제 백제 것이 등장을 하는데, 백제 것이 등장을 한 그 시기에 이제 현재의 충주와 그 전 시기에 있었던 사이에도 이제 타평리 유적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아까 중앙탑이 있던 바로 뒤쪽인데 이 충주의 백제 초기 유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그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재련로입니다. 철의 생산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이 철의 생산과
고고학적으로는 제철 유적이 이제 지금 상금대에 있는 제철 유적인데 계속 지금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련로가 수없이 깔려 있는 이런데 상금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냥 그 이름만 하면 우르기 가야금을 타던 데라고 해서 이름이 탕금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탕금대는 우리 기억에서 좀 맨 늦게 탕금대 하면은 임진왜란 때에 신립장군이 거기서 왜군을 막으려고 중앙의 기병 8천을 이끌고 가서 여기서 배수진을 치고 싸우다가 전멸한답니다. 이 기병은 그 앞에 들판이 뽀송뽀송해야 말을 타고 싸울 수가 있는데 싸우는 날 새벽에 비가 쏟아져 가지고 말이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보병한테 당해서 다. 그래서 그런 지역이었는데 섬입니다. 상금대 자체는 자연적인 섬으로 돼 있어서 상금대 남쪽으로 두 개의 그 물길이 지나갔었는데 이게 지금은 현재 다 메워졌죠. 그 언덕, 남향한 언덕을 파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는, 백제 때의 제철 유적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철하고 중원문화권의 그 경제적 기반이 뭐냐? 그럼 제철, 즉 철이랍니다. 왜 철이냐? 강수전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강수의 부인이 됐다는 사람이 이 중원경 사량부 사람인 이 강수가 부곡 야가지녀하고 야합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사기 강수전에 보면. 부곡이라는 게 솥고래요. 솥부자예요. 부산하는. 거기 사는 야가, 땜쟁이나 하여튼 쇠를 다루는 사람이 야장이지. 그 집의 딸과 결혼했어요. 일찍. 그래서 강수는 공부 잘해서 국가에 그런 녹을 먹는 사람이 됐는데 강수가 죽은 뒤에 그 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국가에서 매년 쌀 300석씩 내려준다니까 거절했어요.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내가 왜 그걸 받습니까? 그러고 머리 깎고 죽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써 있어요. 강수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너 이름도 높고 왕한테 이제 신임도 받고 너 그런데 왜 그 부곡 야가지녀하고 왜 사냐? 읍중에 사는 얼굴도 이쁘고 재물도 있고 한 그런 사람하고 중매를 해서 다시 결혼을 시키려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강수가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이제까지 공부하면서 배운 것 중에 빈천지교는 불가망이고 조강지처는 불화당이라고 내가 배웠습니다. 어렵고 가난할 때 왜 사귄 친구는 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좁쌀 죽을 써먹어가면서 어렵게 살던 때 나를 돌봐준 그러한 부인은 집에서 끌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럼 난 자기 배운 대로 실천하겠다 소리죠. 강수는 최소한도 이 빈천지교 불가망 조강지처 불화당 이 말은 후한서 송홍열전에 나오는 후한 광무제 때에 이 송홍이라는 사람이 그 청백리로 유명한 광무제가 하여튼 허튼 짓 하나도 못하게 만든 사람이. 그래 그 열전이 있는데 적어도 사서삼경에다가 함사, 즉 사기 한서 후한서를 달달이 온 사람이 아니고서야 그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겠습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거하고 걸맞는 것이 바로 이런 유적이 아닐까. 충주 지역에는 이 외에도 제철 유적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게 많고 충주는 몽고 침입 때에 거기에 있던
그 쇠를 만들던 다인철소 사람들이 몽고에 항복 안 하고 끝까지 싸워서 충순현으로 이렇게 승격이 되고, 그 덕분에 충주 자체가 다시 국원경으로 승격됐던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중원 역사문화권의 어떤 그 산업적인 그런 기반이 됐던, 그 당시로서는 첨단 소재를 생산할 수 있던 이런 시설이 있어서 다른 지역에 더 우세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오른쪽에 봉상 막대기 모양으로 된 이런 뜻이겠죠. 봉상, 저게 철정입니다. 철정. 저 신라 쪽이나 이런 데서 넓적하고 뭐 이렇게 된 철정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백제 거예요.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그 탕금대 토성이 있어요. 탕금대 안에 토성인데, 그 토성 안에 조그맣게 대장간에서 쓸 물 같은 것을 담아 놓는 그런 유구가 있어서 그 반을 쪼갰더니 그 뚝 사이에서 이게 나온 건데, 딱 한 세트가 나온 겁니다. 이 한 세트가 뭐냐면 5개씩 8개예요. 그럼 다 몇 개입니까? 40개죠. 철정 40매가 나온 거예요. 이 철정 40매가 뭐냐면은 그 당시의 교역의 단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나왔을 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발굴 현장에 정책위원자였는데, 일본 서기에 백제 근초고왕이 일본에 칠지도만 보냈습니까? 그 시기에 왔다 갔다 한 기록을 보면 철정 40매가 국가와 국가 사이에 백제에서 외놈 왕한테 철정 뭘 줬는데 막 40매라고 나왔어요. 왜 이게 하필 40매냐? 100매를 주든지 10개만 주든지 했는데 왜 40매인가 했더니 딱 40매가 나온 거예요. 그 한 무더기에서 5개씩 8개, 8무더기인데 5개씩 8무덤. 이게 한 세트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나오냐. 백제 때의 그 쇠를 만들던 그 구조를 확실히 이제 다 알게 되고, 어떤 방식으로 해서 결국은 이 철정을 만들어, 이걸 교역을 해서 이걸 철정은 가서 이제 때리고, 조금 열을 가해서 때리고 하면은 이제 뭐 모든 걸 만드는 재료가 되는 거죠. 이것이 거기서 만들어져서 한강을 타고 백제 쪽으로 가고, 그것이 일본까지 건너갔던 그 증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타평리 유적입니다. 타평리 유적이 백제 것, 그 위에 고구려 것이 살짝 끼고, 그 다음에 이제 신라 것이 쫙 되는 도시 유적이에요. 도시. 이 당시 여러 가지 주거지 형태들이 다 나오는. 이것이 한강 유역의 중심을 두고 있던 백제 주거지입니다. 백제 계통의 주거지가 타평리에서 나온 게 바로 이렇게 생긴 거예요. 거기서 나온 유물들입니다. 세발토기, 저 백제 아니고서 안 나오는 거지요. 급다리 사발도 마찬가지고, 합으로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송풍관. 송풍관이 있다는 것은 거기서 열을 올려가지고 쇠를 재련하던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드는데 쇠망치가 나온 거예요. 쇠망치. 망치 자루는 자루를 끼고 거기다 못까지 막아서 사용했던 쇠망치가 나오고, 쇠덩어리 다 나오고. 그러니까 재련을 한 데서 그 배 타고 그 조금 내려가서 이제 여기에 가서 내려서 여기서 무언가 물건을 만들어 썼겠지요. 이게 충주의 그 신열이, 문성리, 신열이 유적을 얘기합니다. 뭐 엄청나게 거기 살던 사람들, 주거지에서 철정들이 나오고, 거기서 아마 만들었을 저 화살촉 각종이 다 나옵니다. 도작, 칼 모양으로 된 화살촉,
양이 미늘이 있는 화살촉 할 거 없이 다 나오는. 이런 것이 기반이 돼서, 그래서 장미산성에서부터, 저 장미산성도 백제거든요. 처음에 싼 것이 백제라고. 하고암리 고분군, 중원 고구려비, 타평리유적 하는 거, 타평리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금능동 고분군이 있습니다. 맨 오른쪽 밑에 금능동 고분군. 저건 청주 세무서 부지를 할 때 이제 네. 맨 밑에서 꼬부라지면서 달천이 합류되는 거기에 이제 당금대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백제가 이쪽을 경영하면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많은 양의 철이나 이런 것을 공급받았을 텐데, 고구려한테 475년에 이제 한성 지역을 내주고, 아마 이쪽 지역, 충주 지역도 고구려한테 뺏긴 것이 아니냐. 그걸 상징하는 것이 고구려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아마 고구려 백제 역사문화권이나 고구려 역사문화권에서 익히 보시던 것일 겁니다. 근데 이 한 지역만을 놓고 볼 때 이것은 특별하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중원 고구려비 타평리유적, 그리고 이제 이 밑에가 바로 두정리 고분군, 단월동 고분군, 이렇게 백제 고구려의 그 고분까지 나오는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은. 아까 보신 그 백제 주거지에서 이제 그다음 구들 고구려 유적이 이제 바로 이어지게 되는데, 저쪽에 그 가운데에 보면 뚜껑 모양이 있죠. 뚜껑에 저는 보주형 뚜껑. 이런 것들은 이건 고구려 계통의 것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백제 거하고는 이제 달라지고, 그 주거지에 이렇게 구들이 생긴 겁니다. 구들이 생기고, 화살촉과 그 미늘 갑옷, 항아리, 이런 것들은 이제 고구려 거 유물이 이렇게 일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인지 모르지만 고구려가 분명히 여기 영향을 끼쳤다라고, 또 고구려에서 뭐 뺏어다가 신라나 백제 사람이 뺏어다가 잠시 사용했더라도 여기서 나오는 건 사실이란 말이죠. 이것이 두정리 고구려 고분군입니다. 제가 직접 이거 발굴해서 잘 아는데, 밑에 토기를 보면 이렇게 양쪽에 손잡이가 달린 앞문이 새겨진 그런 토기, 이게 다 고구려 거예요. 그리고 저 오른쪽 것이 이제 단월동, 그것도 여기서 나온. 이제 그 백제 고구려를 지나서 신라 때 것으로 이제 가면은 더 많아집니다. 이렇게. 충주 노암리 고분군, 이건 청주 신봉동 고분군 조사하고서 그 다음부터 이걸 시작해서, 젊었을 때 제가 계속 이거 발굴해서 국가 사적을 만든 것인데, 신라 고분군 중에 지방에 있는 것으로 최대 고분군, 최대 규모죠. 여기서부터 다 이어져서 그냥 일대가 다 저기 표시를 다 못할 정도로 많으니까. 일부만 저것을 조사하고 일부 정비를 하고, 이것은 누가 봐도 다 신라 토기들입니다. 이게 이 지역에 있는 신라 고분군에서 나오는 신라 유물들이. 타평리 유적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신라 때의 그 도시가 쫙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신라 거지요. 여기서 나오는 게. 지금의 충주시의 동쪽과 남쪽 지역에 있어서도 고분군이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이게 다 신라의 석실분들이 여기저기에 이 시기에 지금 맨 왼쪽
왼쪽에 있는 것이 저 호암동 복합구역에서 조사된 그런 것들이고, 이것은 뭐 거의 6세기 후반 혹은 7세기 유물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가운데에 있는 것이 역시 호암동 것인데, 이렇게 밑에 깔린 그 시상이 하나만 있는 것이 있고 두 개가 시상이 말하면 추가장이라고 해서 된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저 오른쪽에 있는 것은 조금 떨어진 다른 지역이지만 그 충주 지역인데, 석곽문, 석실이 아니라 이제 석곽 무덤인데, 저렇게 유물이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고대 산성으로 이제 넘어가겠는데요. 고분이나 주거지의 양상이 이쪽 지역이 백제, 고구려, 신라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 지역을 점령했다고 문헌 기록에 나오는 그것이 중층적으로 다 차곡차곡 쌓여 있는 상태로 최근까지의 그 고고학적인 조사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쪽 지역에서 그러면 그것과 쌍을 이루는 다른 큰 유적이 있느냐? 이게 바로 탄금대 토성, 백제 때의 그 탄금대 토성의 문제입니다. 탄금대 토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 여기 나타나는 거죠. 순수히 흙으로만 쌓여 있는 줄 알았는데, 저 아래쪽으로 바닥 쪽으로 깊게 파고 들어가니까 강가에서 그 강 자갈돌을 주워다가 저렇게 깔고 단을 만들고 깔고 줄을 짓고 하는 저런 식으로 성의 그 중심 가운데 부분 밑바닥을 저렇게 만들었어요. 저런 게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지요. 지금 저런 식으로 나타난 성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한강유역에 지금까지 성을 발굴했어도 이런 건 처음이죠. 아마 탄금대 토성이 가지고 있는 그 초기 백제의 축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저렇게 뻘흙을 다지고 했는데 그 처음 다지기 전에 터를 고르고 거기에 줄줄이 그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강자갈을 쪽쪽 갖다 싸가지고 그걸 메우는 그렇게 하고서 이제 기둥을 세우고 축조를 한 그런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무너지기 쉬운 부분을 저렇게 일부는 깬 돌 그리고 강자갈돌을 갖다가 덮어 씌우는 식으로 해서 성벽이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좀 방지하고, 또 맨 오른쪽 아래쪽에 보는 것 같이 소위 토제, 흙으로 된 제방같이 만들고서 그 안쪽을 채워 올리는 그러한 방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토성 안에 그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물을 채웠던 거기에서 그 메워진 데서 나온 철정 40매가 나오는 것 가운데 뚝 모습입니다. 탄금대 토성에서 이제 똑바로 북서쪽으로 바라보면 장미산성이 바라봐 보입니다. 이 장미산성의 서축 성벽이죠. 처음엔 이것이 그 장미산성 바로 아래에서 고구려비가 나왔기 때문에 고구려성일 것이다라고 처음에 가서 조사를 했는데, 고구려성이라는 것을 확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나오질 않고, 오히려 여기 성벽 안쪽으로 저렇게 배수구가 설치되어 있고, 이 배수구가 물 빠지는 걸 만들고, 그 벽 안쪽에 군데군데 이렇게 강자갈을 모아다 놓은, 네모지게
모아놓은 것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무기 창고나 마찬가지죠. 저 돌을 성 안에서 바깥으로 던질 수 있는 그런 무기를 던지든지 아니면 무슨 다윗과 골리앗에서 돌려가지고 멀리 보내는 그런 물매라는 게 있습니다. 물맷돌이라고도 사용하고, 그리고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이것을 이제 성 밖으로 멀리까지 던지는 것. 그런데 원래 그 포의 그 기본인데, 그러한 초기 돌을 던져서 뭐 하는 트리부시에라든지 이런 그런 것과 관련이 있어서 이것이 군데군데 모아놓은 것이 제일 많은 것이 바로 이 장미산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기서 나온 유물이나 이런 것을 초기 백제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송풍관도 나오고, 이것은 새 발자국 무늬가 찍힌 토기편이죠. 철기를 있고, 이래서 역시 이것이 백제와 고구려를 거쳐 신라까지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성벽 바깥으로 이렇게 기둥구덩이가 두 줄로 된 치성이 있었던 것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것도 치성이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내민 것은 남성골 고구려 산성으로 알려진 남성골 산성, 그것도 제가 직접 발굴을 해서 찾은 것인데 이것 똑같습니다. 목책으로 된 칠을 처음에 만들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고구려와 관련된 것이 잠시 이것과 관련이 있어서 아마 충주 고구려비하고 직접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해도 무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첫 번째로 백제가 당금대토성 같이 낮은 물가에 있는 성을 쌓고, 그 다음 좀 높은 데서 아래쪽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미산성 같은 것을 또 쌓고, 그 다음 단계에서 고구려가 와서 장미산성 같은 아주 위치가 좋고 한 데를 재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신라가 이제 남쪽에서부터 쌓아 올라가는 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충주 남산성입니다. 남산성은 뭐 어느 도시에나 남쪽에 있는 산에 있으면 남산성 이렇게 부르는데, 특히 남산성은 경주에 있는 뭐 남산성이 유명한, 충주도 역시 남산성과 또 같이 남쪽에 있는 대림산성이 있는데, 남산성이 제일 먼저 축조된 것이고 대림산성은 상당히 늦은 시기, 통일기 이후에나 축조가 되기 때문에 또 유물이 그렇게만 나오기 때문에, 충주 남산성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미 조사가 돼서 북문, 동문, 남문,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샘, 우물까지 조사가 되고 정비를 잘 해놓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동벽에 이게 연못을 찾아서 정비를 하고, 여기가 동문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문을 현문으로 올라가서 다시 또 한 번 또 올라가야 되는 이중 현문으로 된 유일한 것이 이 충주 남산성의 동문이에요. 그 무너진 데를 잘 보면 돌을 어떻게 쌓았는지 잘 알 수 있죠. 요게 가로 세로를 교대로 돌을 놓습니다. 우물정자 쌓기라고도 하는데, 가로로 한번 쭉 돌이 가고 세로로 한번 돌이 쭉 가고, 그런 식으로 돌을 쌓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에서는 처음으로 성 위에 이 여장, 끝에 이 여장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근데 여장이, 우리는 보통 성 하면 조선시대 성을 연상을 해서 그 여장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한 첩, 두 첩 이렇게 가고, 타와 타라고 그러는데 타구가 있고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 고대 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벽만 쭉 쌓여져 있는 낮은 담만. 그래서 소위 영어로 얘기하는
배틀먼트죠. 배틀먼트.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은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삼년산성의 윗부분에도 잘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돌을 다듬어서 쌓을 때에 쐐기돌을 많이 사용한다든지 하는 신라의 특유한 방법이 이 시기에 여기에 적용이 돼서 축조된 건데, 이게 바로 동문의 동문, 북문, 남문, 그리고 가운데 아래쪽에 있는 것이 바로 문짝을 지탱하는 그 문짝 기둥 밑에 박았던 그 돌아가는 쇠, 지금으로 말하면 확쇠와 박쇠입니다. 이 확쇠와 박쇠는 신라의 아주 백제나 신라의 그 삼국시대 말기에 유행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특징은 요즘의 확쇠, 박쇠와는 반대 방향이라는 거죠. 지금 저거대로 맨 밑에 있는 부분이 돌에 박혀 있고 위에 있는 캡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수가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의 성문들 가서 보시면 밑에 있는 것이 홈이 파여 있는 확쇠고 위에 것이 박쇠인데, 고대에는 저것이 언제 바뀌었는지는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 그것이 이제 새로 조사를 해서 원래 것을 찾아서 그대로 저 바닥은 그대로 있습니다. 한쪽은 네모지게, 한쪽은 경사지게 올라오는 그러한 것이고, 저 맨 바닥에서 진흙 속에서 유물이 하나도 없어서 이상하다 했는데 말재갈 한 점만 딱 나왔는데, 그 말재갈은 뭐 우리나라에선 그런 형식이 딱 하나밖에 안 나온 거예요. 일본에서 주로 나오던 것들인데, 오른쪽 위가 바로 수구입니다. 수구. 물 빠져나가는 그 바깥 부분인데 턱돌이 있고 이맛돌을 이중으로 올리고 사다리꼴 같이 만든, 그래서 저기서 바라보면 안쪽으로 뻥 뚫린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바깥쪽은 좀 넓지만 저기서 1m만 들어가면 이제 좁아져서 사람이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즉 성벽 통과식 수구라고 그러는데, 신라의 특이한, 신라에서 주로 나타나는 그런 양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남산성보다 조금 더 규모가 커지면서 좀 늦어진 시기에 나온 것이 대림산성인데, 확실히 이제 주로 사용한 돌이 화강암 쪽으로 변합니다. 가공하는 기술이 그만큼 아마 발전이 된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맨 마지막 사진인 요겁니다. 이거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기둥구덩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둥구덩이 있는, 즉 돌로 쌓은 성벽에 이 기둥구덩이 남아 있는, 그 왼쪽에도 하나 남아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소백산맥 북록 쪽으로 쭉 있는 성들에서 나타나고, 강원도의 그 춘천의 사막산성이라든지 몇 군데만 알려져 있는, 아마 이쪽 아직까지 호남 지역에서나 영남 지역에서는 그 예천하고 문경 사이에 있는 노고성 한 군데서 나온 게 있는데, 그거보다 남쪽에서는 아직까지 발견이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중원문화권에서만 이것이 나타나는 이유가 뭔지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힘이 들고 연구하기가 어려워서 샅샅이들 찾으러 다니지를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처음 나온 것이 단양에 있는 그 동락성이라고 해서 1000m 이상 고치의 석축성이 있습니다. 그걸 조사하다가 이상하다 해가지고 나타나기 시작해서 보은의 호점산성 제일 잘 남아있고, 몇 군데만 남아있는 것들이에요. 이것은 이제 이왕 성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성이, 우리나라에서 성이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한번 본 겁니다. 지금, 성이, 여기 성과 보루가 이렇게 제일 1, 2, 3 이렇게 줄을 짓고 있는데, 여기가 대전입니다. 대전이고, 여기가 청주입니다. 청주. 그래서 이 금강줄기와 대전 쪽으로 이어지는 이 갑천이라고 부르는데, 합천. 이 지역에서 합천과 대전천, 유등천이라는 요것과 이 금강 본줄기의 사이에 이렇게 많이 껴 있어요. 그리고 요 세종시하고 청주 사이.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성이 있는 게 한 개 면에 10개가 있어요. 1개 면 단위에. 이렇게 여기 지역에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벌어진 것이 충주만 서로 차지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청주 대전선에서 아마 이 많은 여기도 역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접경했던 지역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중에 이제 가장 특징적인 것이 이제 신라 것인데 문경의 그 고모산성이라고 있습니다. 고모산성. 문경 고모산성은 요게 지금 이제 서쪽 계곡 부분을 발굴할 당시의 이 사진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보면 여기서 까만 부분이 지하로 2층 내지 3층의 지하로 마련된 지하 창고 뻘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저걸 꺼내면 세계 어디를 가서도 저걸 처리할 수 있는 규모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물을 채워서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저기도 흰색 부분의 경우가 수구가 2개가 뚫려 있는 거예요. 배수되는. 그리고 네모진 그 조그만 연못이 하나 보이죠. 그것은 후삼국 시대 것이 확실히 되는 좀 높은 지역에 있으면서 다시 만들어진 그거고, 여기에 2개는 샘입니다. 우물. 이것이 서문이에요. 이것도 현문식으로 되어 있는. 들어서면 여기에 또 공간이 있어서 뭐 다리 같은 걸 놔야 통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목재를 꺼낼 수가 없어서 그냥 실측만 하고 벽체를 세운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역시 5세기 말의 그 단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굉장히 큰, 그리고 그냥 단층이면 몰랐는데 2층인데 2층보다 바닥에서 더 들어갈지 뭐 어떻게 팔 수가 없는 상태가 돼서 스톱을 시킨 그런 단성이 되겠습니다. 이게 요거는 이제 고모산성의 남문 수구를 바깥에서 본 겁니다. 수구 서로 높이가 달라요. 그래서 안쪽에서도 물이 조금 내려갈 때 하나만 나가고 장마가 지든지 뭐 비가 많이 오면 2군데서 물이 빠질 수 있게 아마 만든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신라의 그 석축 성벽의 특징은 이 성벽 그 자체가 있고 이거 성벽이고 이 부분은 보축이라고 하는 성벽이 저 바깥쪽 아래에서부터 삼각형으로 다시 하나 쌓아 올려서 붙여놓은 겁니다. 이것이 있는 것이 신라성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안쪽에서 수구를 본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아직까지도 우리가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이 이 안쪽에 배수로가 있는데 이 배수로가 이 수구로 나가는 요 위에 있는 턱돌보다 1m 정도가 낮아요. 그러면 이 물이 이쪽으로 간다 해도 여기서 바로 빠질 수가 없고 뭔가 다른 장치가 있어야 빠집니다. 그래서 도르래 같은 것을 이용해서 이걸 문을 뭐 어떻게 했는지, 어떤 그 장치를 해서 물을 뽑아낼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고 있어요. 다만 최근에 영월 정양산성에서 이쪽으로 나가는 문을 열고 닫는, 그리고 위쪽에 구멍이 뚫린 그 돌이 그대로 2개가 나온 게 있는데, 그걸 통해서 도르래로 통로를 막았다 놨다. 요 사이는 목재로 된 어떤 시설이 있었다, 이렇게만 알려져 있지 어떻게 물을 가뒀다 뺐다 했는지는 아직까지 고증이 안 돼서 복원도 그대로 못하고 그냥 덮어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고모산성의 남동 복면지성인데, 보통 치라고 하면 뭐 조선시대 건 네모지 지성이 있는데, 신라의 특징적인 것이 바로 이 곡면지성입니다. 이것도 역시 원벽이 있고 벽 바깥을 저렇게 보축으로 해서 정교하게 쌓는 것인데, 이거 같은 거예요. 같은 것을 방향 어떤 쪽에서 찍느냐에 따라서 저렇게 모양이 좀 이상하게 보입니다. 이거 똑같은 것이 이제 본 삼년산성 같이 서기 470년에 쌓았다고 하는 그 성에 똑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5세기 후반의 축성 기술을 그대로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시죠.